자, 조금 원론적인 얘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거든요. 오브젝트 디텍션에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림 세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다 이거 잘못 일단은 그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고양이 개 식별하는 거 그런 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미지가 딱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대상 객체가 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딱 하나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한 가지뿐이 없지만 그냥 위치까지도 찾는 거예요. 위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GPR에서 거기 하이퍼볼라 찾는 것처럼 그거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 지금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거는 뭐냐면 멀티플 오브젝트에 대한 겁니다.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양한 오브젝트에 뭐가 있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욜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선 차근차근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간단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지화에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까지 함께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 이 안에 있는 요 말하자면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이 자동차의 위치를 보통 우리가 바운딩 박스로 많이 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운딩 박스로 표현하면은 사실은 일단 그 순서를 먼저 확인해서 요거부터 먼저 얘기했네요. 보통 이미지 안에서의 그 객체를 인식하려면 사실은 CNN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딴 거 안 쓰죠. 다 CNN 씁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 소위 최종 아웃풋 안에서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대상 객체의 종류 개수만큼의 노드를 갖는 걸 두고 그거를 소프트맥스를 돌려가지고 얘가 자동차 그러니까 트럭인지 승용차인지 모터사이클인지 길 같은 경우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 판단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여기 보면은 이 위치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로 판단하는 그 객체 그거 플러스 여기다가 조금 더 어떤 그 노드를 더 두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4개의 노드를 더 둡니다. 그래서 이 그 바운딩 박스를 표현할 수 있는 중앙점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센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숫자 2개 그리고 물론 여기 전체를 0부터 말하자면 1 사이에 말하자면 미니맥스를 둬가지고 뭐 0.5,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0.5 정도 위치죠. X로. 그리고 Y로는 0.7 정도 위치. 뭐 이렇게 하고서 이 width하고 height도 또 다른 값으로. 그래서 결국엔 바운딩 박스를 찾는다는 얘기는 어떤 계상을 둘러싸고 있는 요 상자의 좌표값을 4개를 여기 말하자면 출력단에서 말하자면은 그 뽑아내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뽑아내지는 거죠. 그것은 일단은 국지화에 의한 분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 말하자면은 출력단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소위 노드를 구성해야지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여기서 지금 하나 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 욜로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자율주행 때 자동차 앞에 있는 전면에 뭐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최고 목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생각해 볼게요. 4가지 종류만 있다. 그 자동차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 보행자, 자동차, 모터사이클 또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이미지 안에서 아니 백그라운드라는 개념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그거는 어떠한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구성을 시키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노드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노드를 하나 둬야 돼요. 그러니까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1, 얘가 PC가 여기서 1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그냥 배경화면만 있잖아요. 아무 객체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없다. 그러면 얘는 0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얘는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바운딩 박스가 들어가야죠. 바운딩 박스는 얘는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요 4개니까 요 숫자 4개가
말하자면 출력단에 나타나도록 말하자면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말하자면은 훈련시킬 때 쓰는 라벨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1이고 얘는 첫 번째 게 0이고 그리고 나머지 얘는 4개가 있고 숫자가 바운딩 박스와 관련된 숫자가 있고요. 얘는 그냥 아무거나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무 숫자도 안 넣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로스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로스 함수에서 이걸 지워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 대신 여기가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은 아니겠죠? 백그라운드면은 1, 2, 3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추가적인 노드로 씁니다. C1, C2, C4.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010이라는 값이 여기에 라벨링으로 만약 훈련 자료에 타겟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얘는 0하고 나머지 몽땅 7개의 숫자가 아무 숫자도 아닌 그냥 정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케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로스 함수를 쓸 때 y-은 예측 값이고 y가 진짜 값인데 이게 y 첫 번째 노드 값이 0이면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소위 y가 1이면 첫 번째에 들어있는 게 1일 경우에만 예측된 것과 요 바운딩 박스를 나타내는 좌표값과 여기 클래스를 상징하는 타겟 값과 비교하는 거를 로스 값으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료를 구성해서 훈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소위 랜드마크 디텍션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랜드마크 디텍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바운딩 박스를 찾는 것도 일종의 랜드마크 디텍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랜드마크를 박스로 봤을 뿐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얼굴 찾는 거 이건 많이 봤을 겁니다. 이미지에서 얼굴 찾아서 눈, 코, 입, 귀에 말하자면은 특징점들을 다 찾아주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 대신은 타겟에서 사용되는 말하자면 찾아야 되는 값의 개수가 좀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점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 눈 제일 가장자리 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거기 안쪽 좌표. 등등등 하면은 한 3, 40개가 막 찾아지거든요. 특징점들이. 그거의 좌표 값입니다. 좌표 값. 그리고 그 좌표 값을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얼굴에서의 랜드마크를 찾는 거는 똑같은 원리인데 이 입력은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출력단만 달라지는 거예요. 출력단을 어떻게 꾸미느냐? 여기처럼 첫 번째 노드는 얘가 페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고 페이스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2개의 노드점이다 그러면은 64개가 찾아지겠죠. XY 좌표. 64개의 노드가 말하자면은 여기 좌표 값이 출력단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포즈 디텍션이라는 분야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훈련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는 32개의 특징점 좌표. 그 대신 그 점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머리 중간 등등등. 자. 그래서 아마 나중에 말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GPR에서의 대상을 찾는 거를 굳이 이걸로 반드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다른 아이디어예요. 결국에는요. 왜냐하면 특징점을 찾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멀티플 객체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자동차 감지하는 거를 말하자면은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이거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단순하게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훈련 자료를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 여러 개의 자동차를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오려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입력 자료로 쓰고 얘를 1, 1, 1. 얘는 그게 없는 거는 다 0으로 라벨링을 하고서 그거를 여기 어딘가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위치가 딱 중앙에 있지도 않고 여기저기 있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입니다. 이건 완전 직관적인 기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만한 윈도우 하나 설정해서 여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요만한 그 자동차들에 대한 그 뭐죠? 아까 그 훈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얘한테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켜 놨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걸 찾냐면은 조그만 상자 안에 꽉 차게 그 말하자면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어프로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요만한 윈도우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조금 움직여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요번에는 더 큰 자동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키워서 하고 좀 더 키운 것도 또 슬라이딩 윈도우로 주르륵 움직이고 얘도 더 크게 해서 하고 말이 되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거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하려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말하자면 거기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던 거를 개선한 게 말하자면은 소위 그 욜로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 정의할 때 이미지가 입력이 여기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고요. 이게 CNN으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돌리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단에 보통 무슨 일을 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런 3차원 말하자면 width하고 height하고 말하자면 depth 또는 채널이라 그러죠. 이것의 그 사이즈 그 노드 뭐죠? 그 노드 개수만큼을 카운트해서 그거를 플래티닝을 보통 시키죠. 플래티닝. 왜냐하면 그 1D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fully connected라는 그 소위 댄스 레이어로 얘를 접근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출력 노드에 말하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클래스의 종류 개수만큼 여기 소프트맥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굳이 이렇게 플래트닝을 해서 이걸 하는 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법으로 해도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컨볼루션 결과가 5 곱하기 5 곱하기 16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면 400개이거든요. 400개 곱하면요. 5 곱하기 5 곱하기 16 하면 400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연산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5 by 5짜리 컨볼루션을 쓰는 거예요. 대신 fully connect 대신에 컨볼루션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5 by 5 컨볼루션 하면요. 전체 사이즈에 그게 말하자면 하나에 말하자면은 그 입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필터의 개수를 400개를 써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1 by 1 by 400이 나와요. 개수가 똑같아요. 그죠? 얘랑 똑같은 개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로 넘어갈 때 1 by 1짜리 컨볼루션을 쓰는데 400개를 써요. 필터를. 그러면은 1 by 1짜리 400이 나와요. 얘랑 사이즈도 똑같아요. 벡터 모양도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여기서도 마지막도 끝까지예요. 1 by 1 컨볼루션의 그 마지막 그 출력 노드 단의 개수는 말하자면 그 마지막에 클래스 개수겠죠. 지금 보면은 이거는 기존의 CNN을 이해하는 방식이었고요. 올드 방식. 이거는 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도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도만. 똑같아요. 연산은 똑같아요. 연산은.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컨볼루션만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자, 근데 그게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도달해요. 그게 말하자면 욜로의 가장 큰 계산, 그러니까 찾아낸 욜로가 알아낸 그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4 by 14 크기를 갖는 컬러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14 by 14 by 3 이런 크기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 3이니까 5 by 5짜리 말하자면은 그 필터를 하자면 그 뭐죠?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를 이렇게 하고서 필터의 개수를 16개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뭐 바운더리 때문에 사실은 10 by 10 by 16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맥스 풀링으로 반으로 줄여주면 10이 5로 줄어들고 5 by 5 by 16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또 5x5 컨볼루션을 쓰는데 필터의 개수는 400개 쓰자 그러면 1x1 400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또 1x1 쓰면 1x1 400으로 바뀌고요. 마지막에 1x1 4가 생겨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입력이 14x 14x 3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그 컨볼루션으로만 5x5 두 번 돌리고 1x1 두 번 돌린 결과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결과값이 뭔지 보세요. 결과가 1x1 4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픽셀짜리고 그 뎁스가 4인 이런 간단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그 입력 이미지를 살짝 키워볼게요. 16x 16x 3으로. 16x 16x 3으로 하면은 14x 14x 3짜리 그 영역에 하던 그 내용이 요만해져요. 요만해지고 나머지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한 개만 해볼게요. 여기서 요 영역, 파란색 영역만 계속 따라가면은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의 픽셀만 남고 없어지겠죠. 나머지는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두 픽셀 움직여서 또 14x 14를 찾아서 같은 짓을 하면 마지막에 요 옆에 뭐가 생기겠죠. 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16x 16x 3에다가 5x5 2x 이건 아니죠. 5x5 1x1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걸 똑같이 하면은 마지막에 2x2 곱하기 4가 생겨요. 그리고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그 하나 지금 여기 그 한 픽셀이 갖는 의미는 처음에 입력 도메인의 요만한 영역에 대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요 두 번째 픽셀은 그거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긴 영역에 대한 CNN 결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니까 입력이 그 우리가 사용했던 것보다 좀 더 커지게 한번 해볼게요. 더 커지게 하면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간 거죠. 지금 28x 28x 3을 하면은 돌리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8x 8x 4가 나와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영역을 8x 8 그러니까 수평으로 8개, 수직으로 8개 영역을 나누어서 그 영역에 해당 말하자면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결과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마지막 결과가 이게 말하자면 욜로가 말하자면 분석해낸 말하자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네. 슬라이딩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만 돌리면 끝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목적은 똑같이 달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8x 28을 갖다가 컨볼루션에서 마지막에 8x 8x 4가 나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의 이미지를 8x 8로 격자를 나눠서 그 안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4가지 종류로 확인해 본 거예요. 결국에는. 그 결과가 욜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경계상자 문제가 좀 이게 추가로 또 나와야겠죠. 그 대신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문제는 이제 아주 가볍게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상자가 그 슬라이딩 윈도우 또는 우리가 CNN으로 구한 그 영역하고 맞질 않아요. 정확하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상자에 대한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위치가 지금 이 상자의 위치에 맞질 않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욜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거를 그 문제를 풀었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자, 일단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결과에 그 수평 수직의 픽셀 개수가 말하자면은 그 윈도우의 개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살펴본 조그만 윈도우의 개수로 보면 되고요. 근데 그 윈도우 안에 객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어떤 거는 없고 어떤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엔 없고 여기는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곳에 이 객체가 있기는 한데 얘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요 위치에 요 안에 있다는 걸 찾아지면은 뭘 찾아야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센터 위치, 중앙점을 일단 찾아야겠죠. 중앙점. 근데 그거는 우리가 훈련시킬 때 여기에다가 말하자면은 BX, BY를
그 말하자면 그 그라운드 트루스 값으로 넣어서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 얘가 찾아지고요. width도 찾아지죠. width하고 height도. 그런데 width, height는 요 안에 딱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width, height 준 거 훈련할 때 이런 걸로 훈련시켰으면 요만한 거, 이런 식으로 훈련시켰으면 요만한 width, height가 찾아지고, 그리고 요런 그게 찾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타겟 아웃풋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예를 들고서 간단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 타겟 아웃풋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역을 3x3로 이렇게 나눴다. 영역을. 그렇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출력단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3x3짜리에다가 그 depth는 8이 나와야 되는데 그 depth가 바로 이거죠. 첫 번째 거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나머지 4개는 요 바운딩 박스 설명,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얘가 뭐 모터사이클인지 뭐 트럭인지 자동차인지 이 판단해주는 요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력단을 봤을 때 각각의 하나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그 픽셀 값들이 갖고 있는 8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의 말하자면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영역 영역 안에 하나뿐이 없는 거죠. 대상이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되는 겁니까? 훈련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보통 욜로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는 이거예요, 사실은. 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전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19x19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거고, 그리고 그때 처음 나올 때도 디텍션 하나만 하는 거였어요. 앵커박스 개념도 없었는데 이렇게 8개.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뭐 작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이해가 이제 됐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 바운드 요 4개 숫자가 앞에 2개는 당연히 1보다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되고요. 중앙 그러면 요 센터 값, 대상의 센터 값은, 그리고 이 width height는 당연히 1보다 클 수 있는 거죠. 자, IOU 얘기가 나오는데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IOU 얘기할 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박스는 이건데, 진짜 박스는 이건데 우리가 찾은 박스가 이거다. 그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제대로 찾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이라 그래서 이거 합집합분의 말하자면은 교집합, 이렇게 하면 넓이를 재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IOU가 쓰이는 거는 우리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대의 비율을 재는 게 아니라 가장 말하자면은 그 신뢰도가 높은 박스 대 나머지 박스를 재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박스를 하나 선정해 놓고 그거 대에 나머지들이, 왜냐하면 이 그 IOU 값이 0.5나 뭐 0.6보다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겹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겹쳤을 때 왜 이거를 고민하냐면 이게 동일한 거를 여러 번 찾아요, 얘가 사실은. 그래서 말하자면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찾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운딩 박스가 그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레인지보다도 훨씬 넓게 찾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IOU를 그때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은 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IOU의 개념은 요거다라는 거는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박스가 2개가 겹쳐 있을 때 말하자면은 그 어느 정도 겹쳤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그것을 하는데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최영재 연구원이 그때 뭐 설명한 것 같은데 non-max separ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19x19로 좀 했죠. 이렇게 보세요. 어디 보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를 말하자면 욜로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 그리드 사이즈가 19x19인데 19x19짜리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요, 여기 모든 뭐죠? 대상이 이 그리드보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찾아지고요, 여기서도 찾아지고요, 여기서도 대상이 있다고 그러고 뭐 서로들 난리 난 거죠, 막. 나도 찾았어, 나도 찾았어, 나도 찾았어.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진짜고, 만약 한 개만 남겨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 할 때는 non-max separation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이 그럴싸한 정도를, 말하자면 그게 아마
P 값인데, P 말하자면 제일 첫 번째 파라미터인데, 대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것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버리는, 뭐 이런 작업이 non-max suppression이에요. 그런데 이 non-max suppression을 하기 위해서는 IOU랑 겹쳐서 써야 돼, 사실은. IOU를 말하자면은 요건 다음 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 진짜 말하자면 찾았더니 이 그리드하고 겹쳐 있으면 너무 복잡한데, 얘가 중앙점 여기로 박스 요걸 하나 찾았고요. 또 중앙점을 요거로 해서 박스 또 하나 찾았는데 동일한 대상이잖아요, 지금. 그죠? 동일한 대상을 두 번 찾은 거예요. 그럴 때는 말하자면은 일단은 잠깐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각 그리드마다 최대값만 놔두고 나머지는 버려요. 최대값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게 non-max operation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같이 옆에 있는 그리드에서도 찾아진 게 또 이렇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이때 IOU를 계산하는 겁니다. intersection over 유니언을 계산해서 제일 가장 높은 값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숫자가 살짝 지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0.8이라는 것과 0.7을 IOU를 계산해 보면요, 아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겹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취하고 얘를 버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각각 그리드마다 하나씩 찾았는데 0.9, 0.7, 0.6 세 개가 찾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대상의 IOU를 계산해서 얘를 기준으로 가장 큰 소위 컨피던스가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이걸 그라운드 트루스로 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들 IOU를 봐서 높은 것들 일정 값 이상 되는 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시 찾아진 거니까, 겹치게 찾아진 거죠. 아마 이런 것을 핸들링하는 문제가 조금 트리키할 것 같아요. GPR 같은 경우에는 겹쳐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조그맣게 아까 보니까. 그 알고리즘을 살짝 설명하면 요겁니다. 즉, 모든 그리드마다 사실은 이게 19 19, 19 19으로인데 각각 다 이게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그리드마다. 그러면은 거기서 각 그리드 안에서 제일 큰 거를, non-max suppression이라는 게, 잠깐만요. 요건데, 일단은, 뭐 이건 non-max도 아니고, 이거는 값이 작은 거는 다 버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찾아지니까, 그냥 무조건 버리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이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가장 큰 말하자면은 확률값, 컨피던스를 갖는 값, 그걸 선택하고, 그걸 예측으로 출력한 다음에, 그 이전 단계의 출력 상자들에서 IOU를 계산해서 0.5보다 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폐기해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IOU와 non-max suppression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앵커가 나옵니다. 앵커는 뭐냐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GPR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만 조금 결이 다르긴 달라요. 이건 뭐냐면 같은 그리드 안에서 말하자면 중심점으로 찾아진 대상이, 사람은 보통 이렇게 길고요, 위로. 그리고 자동차는 옆으로 이렇게 넓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거를 앵커박스 개념이라 그래서 한 그리드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앵커박스는, 그러니까 앵커박스는 기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idth 대 height의 비율이 이러한 형태의 비율, 일정 비율을 두고서 이러한 비율인 걸 앵커박스 1이라고 둘 거고요. 그 반대되는 width가 넓고 height가 좁은 또 다른 앵커박스를 2번 앵커박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3x3 그리드에서 출력단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3x3짜리의 뎁스가 8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있냐 없냐 말하자면은 나머지 4개, 3개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길이를 2배로 늘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뭐냐면은 요 각각의 노드마다 첫 번째 앵커박스 모양의 합당한 객체를
앞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또 8개의 길이를 갖는 두 번째 앵커 박스의 모양과 합당한 그걸 갖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까지도 찾는 걸 허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한 그리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데이터를 말하자면 처음에 타겟을 잡아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로 써 있는 거고, 여기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훈련 자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여기서 3x3에 말하자면 그리드 이 이미지에 말하자면 이게 훈련 자료인데 라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라벨을 만들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길이는 다 16이고요. 길이는 아까 우리 기준을 16으로 잡았으니까 8개 더하기 8개. 그죠? 8 더하기 8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잠깐만요. 요게 8이고, 요게 8, 8개. 이제 길이가 길어진 거죠. 아웃풋 벡터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는데 얘만, 요 그리드만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 9개 중에서 요 그리드만이죠. 요 그리드만. 걔만 요 값을 갖는 거예요. 1, 첫 번째 앵커, 그러니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얘는 당연히 클래스가 다르겠죠. 다른 클래스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떡하느냐? 나머지는 다 0이죠, 뭐.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곳에 말하자면 자동차가 여기 뭐 한 대가 또 트럭이 앞에 한 대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걔는 앞에 그 대신 앵커 박스의 모양상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에 가깝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것만 값을 갖는 거고 첫 번째 앵커 박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라벨을 미리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앵커 박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욜로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코딩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3x3짜리 예를 들어서 그리드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법한 그 영역을 몇 개로 나누겠느냐? 그게 말하자면 출력의 첫 번째 그 디멘전이에요. 3x3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앵커박스 개수예요. 몇 개를 앵커박스로 사용하겠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각 앵커박스의 그 하나하나마다 그 대상을 나타내는 말하자면은 그 소위 요 바운딩 박스 플러스 말하자면 이 길이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클래스의 종류를 우리가 몇 개로 할지는 모르니까 아직.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체 네트워크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력이 이미지 크기가 있고요. 이건 컬러 채널이니까 100x100x3라고 보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거기서부터 처음엔 레지넷 썼다 그랬잖아요. 레지넷 쓰든 뭘 쓰든지 간에 그 컨볼루션으로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한 말하자면은 그 그리드 크기가 아웃풋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앵커 박스 곱하기 파라메타 개수 그런 정도의 길이를 갖는 그러한 그 소위 훈련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마지막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스크린 캡처하는 거에서 이용하는데 정말 그 거의 모든 그 이미지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드마다 박스가 무조건 다 찾아요, 사실은. 2개의 예를 들어서 앵커 박스 2개를 했으니까 그 앵커 박스 비율에 맞는 거 모두 다 찾아내요. 그런데 낮은 확률 값을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다 없어져요.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당연히 박스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다 없어지고 몇 개가 남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은 그 앵커 박스가 2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는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중심이 여기니까 여기서도 찾아졌고 이 아래서 찾아졌다면은 조금 중심이 좀 다르고 뭐 다르겠죠. 근데 그거는 그 아까 얘기한 IOU를 써가지고 intersection of 말하자면 union을 써가지고서 그 over union을 써가지고 그 많이 겹치면은 그냥 지워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그게 말하자면 욜로가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맞는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그 GPR 그 자료를 가지고서 하는 거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그게 물론 욜로가 많은 박스를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어댑트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따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운딩 박스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그 바운딩 박스 네모칸이지만 네모칸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숫자예요, 그냥 숫자 4개가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뭘 상징하느냐인데 결국에는 이 랜드마크 소위 디텍션 쪽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 숫자가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 안에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요 안에 네모칸 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점은 아닐 거예요. 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아마도 에이펙스를 그 이 기준점으로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에이펙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말하자면 기울 뭐죠? 이 쌍곡선을 나타내는 뭐 벨로시티에 따라서 이 모양이 벌어지거나 말하자면은 그 좁혀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코디네이트 플러스 뭐 벨로시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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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 개의 말하자면 기준 뭐 점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앵커박스를 여기서는 그 앵커박스가 모양이 완전히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은 그 하는 건데 얘는 또 거의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 앵커박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소위 아까 처음에 첫 번째 파라메타가 그 probability of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객체가 있을 확률인데 이 객체에 있을 확률이 일정 개수 이상 되면은 그냥 다 찾는 뭐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사실은 그 굳이 앵커 박스로 그걸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모양이 다 똑같거든요. 이건요.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요약하면 그거죠. 앵커 박스하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하이퍼볼라 파라메타를 찾는 게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보다는 뭐 바운딩 박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그 아마 아까 그 논문에서 발표한 거는 바운딩 박스로 찾고 얘의 위치를 찾아서 얘의 피팅을 다시 또 했잖아요. 그것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잘하면은 욜로의 타겟을 좀 바꾸면 그죠?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코멘트 하셔도 되고. 교수님 그 시간이 되셔서 죄송합니다. 뭐 하나만 질문하려고. 네, 제가 엄청 이 욜로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욜로의 논문에서 IOU라는 게 두 번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네, 설명하신 NMS 알고리즘이 그건 최종적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이제 지우는 과정이잖아요. 델리트하는 그쵸, 과정이고 그쵸. 네, 네. 잘못 그 찾은 걸 지우기 위해서.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클래스 퍼블리티가 높은 것들 박스 중에 IOU가 많이 겹치는 걸 지우는 과정인데 네. 이제 욜로의 로스 펑션 중에 보면 이제 그 클래스의 확률 곱하기 IOU의 그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프레드를 이제 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변형시키는군요. 로스 네네. 펑션을. 네. 제가 고민 중인 게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인퍼런스 단에서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그 제일 큰 거죠. 그 그리드 안에서의 제일 큰 거. 그리드 안에 제일 큰 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리드 안에 제일 높은 값을 갖는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라운드 트루스처럼 간주해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그 앵커박스 찾거나 아니면 욜로에 이제 그 텐서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뭐 1바이, 뭐 1바이 네네. 20이랑 2바이 8 보여주셨는데, 그 그리드마다의 그 오브젝트의
그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 교수님께서 쓰신 거 보면은 그 확률이 두 번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욜로는 그렇죠. 어떻게 돼 아니, 있냐면, 근데, 음,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대상이 지금 여러 개를 찾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앵커박스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개를 찾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값을 따로 구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드 셀 안에서의 확률이 아니라 그 앵커 네. 박스마다의 확률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리드 안에 대상이 나타났을 확률. 그게 앵커박스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면 제 생각엔 XYWH하고 클래스 퍼블리티 그 PC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XYW 그 두 번째 앵커 박스라고 하면 네. XYWH 있고 그다음에 PC가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의 확률이 하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코딩을 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느 게 더 정확한지는 그냥 실험을 통해서만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접근 방법만 설명한 건데, 아,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C를 한 개만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앵커박스 개수만 써야 되느냐. 근데 앵커박스 개수대로 하는 게 더 메이크 센스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확률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교수님, 죄송한데, PC는 두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예, 예. C1부터 3가 있잖아요. 네. 저 C1부터3는 대상이요. 네, 하나만 클래스. 있어도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아니죠. 이거는 그 소프트맥스로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어느 대상인지는 결정해야죠. 그게 말하자면 종류가 뭔지는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대상을. 근데 근데 이 지금 네, C1부터 C3가 그 그리드 셀마다 있는 확률 아닌가요? 그죠? 아니에요. 그리드 셀 안에 있는 대상을 찾았는데 PC는 대상이 있다 없다고요? 찾았는데 걔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를 P13C에서 찾는 거예요. C13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C1, 2, 3 요 부분이 사실은 G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위 쌍곡선에 벌어진 정도? 뭐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그 뭐죠? 그 데이터 오리엔티드 된 포뮬레이션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왜냐면은 욜로는 대상을 찾는 건데 대상의 종류가 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똑같은 그렇게 게 조금 그렇게 구분을 지을 생각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닐까. 그냥 느낌이 그래요. 예. 지금 그 조금 이제 제가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격자 안에 예를 들어 쌍곡선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서로 이 그 파라미터가 달라서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걸 지금은 아까 저기 최병훈 학생은 앵커 박스를 가지고 9개로 구분을 해서 그게 각각에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마지막에 그 파라미터 곱하기 2를 해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두 네. 개가 있냐, 세 개가 있냐를 그거를 내가 라벨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금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곡선이 있다 없다를 각각 그 내가 구분해 놓은 거에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러면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를 놓고 그렇게 음흠. 지금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서 이게 그 앵커 박스를 쓴 게 결국은 사실은 이 저 쌍곡선의 어떤 모양 자체가 어스펙트 레이시오로 구분이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가장 많이 구분되는 9개로 나눠서 결정을 하고 그걸 9개의 클래스로 C1부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15부터 15까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지금 진짜 집어넣은 생각해보니까 건데 그러네. 그러니까 그걸 네네. 앵커 박스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구분이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뭐죠? KNN 방법으로 그거를 나눠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모양 그렇게 나눠본 자체를 거니까. 예, 모양으로 예, 나눈 예. 건데, 음.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진짜 그런 거 보면, 그죠? 근데 예? 이제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조금 헷갈리냐면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격자 안에 똑같은 모양의 쌍곡선이 같이 붙어서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음. 얘는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하지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든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아주 그거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에 한계점이 있네요. 지금 쓰고 있는 알고리즘의 한계점이 모양이 달라야 되는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두 개 모양이 있으면 앵커를 사라지죠. 줬다는 얘기는 앵커가 말하자면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앵커를 5개 줬으면은 서로 5개의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은 건 못 그렇죠. 찾는 거죠. 같은 건 못 앵커 찾는 거죠. 박스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좀 다른 말하자면은 그 타겟 말하자면은 포뮬레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2개가 겹쳤을 때 서로 다른 거는 사실은 그 저는 에이펙스라고 보거든요. 에이펙스 위치. 그죠? 근데 근데 이게 아까 그 앵커박스마다 각자 자기의 만든 걸 찾기 때문에 시그널이 이제 똑같더라도 이제 하나의 시그널은 어떤 앵커박스에서 나오고 다른 시그널은 또 다른 앵커박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어차피 확률로 제일 높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음,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앵커박스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허 박사 말도 마찬가지로 그 앵커박스가 크기가 별로 의미가 없고 개수가 중요한 거네요. 지금 제대로 동작한 거는. 왜냐하면 크기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모양이. 응,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의도는 그 크기하고 개수를 줬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개수 측면에서 자유도를 줬기 때문에 찾아진 거지 모양을 보고서 찾은 건 아니다. 느낌으로. 예, 예. 응. 만약에 그래서 외려 모양을 근데 하려면은 그 모양의 지금 이게 앵커박스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좀 더 다른 파라미터를 줄 수 있으면 더 말하자면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 랜드마크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뭐 느낌이 그러네요. 그리고 그건 어때요? 여기 그 페이즈도 많이 바뀌어요. 말하자면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웨이블렛의 모양, 그러니까 그 뭐죠?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가는 것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가는 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공동일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요. 공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변이 철관으로 감싸져 있다. 철근이라든지 이러면 같은 하이퍼볼라도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에 음, 뭔가 차이가 보이겠죠. 근데 예, 예, 지금은 음, 아마 가장 큰 게 그 매질과 공기니까 그거를 네, 디텍션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놔서 음. 그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그 페이지 바뀌는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병원이 기억 안 나니? 그 원래 그 지하 공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호 중에서 이제 매질이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그 네, 공기로. 그래서 위상이 바뀌게 되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동을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한 250개 정도의 그 공동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씩을 다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위상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100%다 바뀌어야 되는데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만 바뀌고 나머지는 워낙 매질이 불균질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뭐 아스팔트 뭐 보조기층 이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 항상 그 위상이 뒤집혀서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음, 케이스마다 달라가지고 위상만으로는 지하 공동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아. 결론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타겟의 클래스로 그걸 하나 줘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느낌상. 네네 그리고 클래스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뭐야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그 이것에 말하자면 좀 이해도가 높고 코딩도 잘 된다면은 3D 컨볼루션으로 3D를 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욜로 3D. 오히려 더 네네 정확하긴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에이펙스로 해가지고 디텍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이 방법을 나눠서 접근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2차원 영상에서 어떤 윈도우를 가지고서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서 이제 그 객체 하이퍼볼라가 나타나면 거기를 이렇게 경계상자로 디텍션을 먼저 하게 되는 방식을 이용을 했던 게 그 방대한 양에서 먼저 하이퍼볼라 신호만을 먼저 찾자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네. 이 아까 에이펙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면은 어떤 윈도우를 가지고서 이게 GPR 영상을 스캐닝 하다가 실제로 하이퍼볼라가 나타나면 하이퍼볼라가 나타난 영상이다라는 것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쌍곡선의 에이펙스는 여기다라고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디텍션까지 하는 방식인데 요 두 네. 가지 단계를 한 번에 같이 수행하는 걸로써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건가요? 욜로 모델을 변형시켜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그런 식의 이야기지.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인데 뭐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박스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지 이 그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요 박스가 뭔지도 몰라요.
네트워크 입장에선 숫자 4개인 거예요. 그냥 숫자 4개. 무조건.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있어. 근데 숫자 4개가 같이 왔어. 요런 이미지 나타나면 숫자 4개를 줘야 돼. 얘는. 그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시킬 때 숫자 4개를 그거를 둘러싸는 요 좌표값으로 주기 때문에 좌표값 모양처럼 찾아지는 거예요. 자꾸. 만약에 타겟을 줄 때 아예 에이펙스 값을 주면은 얘는 에이펙스 값으로 줄 거예요. 찾지면. 그러니까 하이퍼볼라를 찾긴 찾는데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 4개가 아니라 숫자 하나가 찾아지는 거죠. 에이펙스만 주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고 있는 BX, BY, BH, BW 대신에 에이펙스 좌표 하나만 주면 그것만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걔가 알아서. 그러니까 네네. 그런 개념인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꼭 써야만 할까라는 느낌이 좀 든 거고, 그러니까 조금 좀 넓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사이스믹 데이터도 그렇고 다 우리 보면은 그냥 다 하이퍼볼라예요. 몽땅 다. 그죠? 하이퍼볼라 관련된 거라서 이 하이퍼볼라를 잘 찾는 게 말하자면은 관건인데, 다른 대상과 다르게 하이퍼볼라의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에이펙스 있고 좌우 대칭이고 벌어진 정도 차이. 그거를 차라리 파라메타로 넣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 느낌이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욜로 설명해 주신 것 관련해서 아까 최영재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랑 같은 부분인데, 여기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면은 PC, BX, BY, BH, BW 이렇게 한 다음에 또 C1, C2, C3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8개가 지금 현재 앵커 박스가 2개니까 이렇게 8개 되어 있는데, 네네네. 논문상에는 저 5개, 위에 5개 있잖아요. PC, BX, BY, 네. BH, BW. 그거가 앵커 박스 개수만큼 있고, 그 다음에 저 C1, C2, C3는 말단에 그냥 하나만 붙어 있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는 음. 이 5개 그러니까 여러 개 앵커 박스 중에서 그 하나만을 부분이 이제 거죠. 가장 높은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음, 음, 음. 거기에서만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서 이제 트레인을 시킨다라고 논문에는 나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음. 보면서 지금 뭐, 또 그럴 교수님께서 수,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러한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 네. 논문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혹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이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가 좀 아, 고민됐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네, 안 네, 네, 해줘가지고 네. 저도 네. 지금 이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음, 돼서 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음. 좀 뭐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서 근데 이야기를 그러니까 꺼내봤습니다. 느낌상, 네. 자, 파라메터 개수를 줄이면은 컴퓨팅 상에서 도움이 돼요. 사실은 몇 개든지 간에. 그리고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걸 거예요. 제 느낌에.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19 by 19 또는 더 크게 나누거든요. 거기에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면 19 곱하기 19는 180 몇 개인가 아마? 그죠? 거의 200개 넘어요. 아니야, 400개가 넘든가? 이미지 안에 4, 500개를 찾는다는 거는 너무 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앵커는 그런 겹치는 거를 골라내는 거지만 필요 이상 너무 많이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욜로 자체도.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것에 대한 확률 값이나 그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 말하자면은 그 클래스 말하자면은 뭐 여기 C1, C2, C3가 소프트맥스로 돌릴 거니까 어차피 거기에 있는 개수, 이게 앵커박스 개수보다 그러니까 많을 거거든요. 앵커박스보다 여기 클래스의 개수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정확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냥 높은 확률에 있는 것들이 다 찾아지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어떤 현실적인 의미지 더 그냥 최적화시킨다기보다도 조금 트레이드 오프를 한 것 같아요. 스피드나 뭐 이런 거에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결국 지금 이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면 네. 지금 이 마지막에 이 라벨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만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오로지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일 뿐인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맞아요. 집어넣을 거냐 맞아요. 문제니까. 네네. 예. 그걸
의미 있는 값들로 잘 채워 놓으면 앞에 연료라는 네트워크 그냥 그대로 쓰고 뒤에 내가 그쵸. 뽑아낼 수 있는 그 프로퍼티 내지는 특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지금 정확히 저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린 건데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 거죠. 지금은 아까 논문 발표를 보니까 박스를 찾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라 피팅을 다시 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아예 피팅된 파라미터를 찾으니까. 음, 음.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된다면 잘. 된다면. 네.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는 다 잘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네네. 이 객체 탐지 기법이 보통 두 가지 갈래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원 스테이지로 하는 방법이랑 투 스테이지로 하는 방법이요. 네네. 그리고 네. 욜로 같은 경우가 이제 원 스테이지고 이제 투 스테이지에 뭐 페스탈 RCNN 뭐 이런 등등이 네. 있는데 네. 지금 이 GPR 자료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GPR 자료에서 이렇게 하이퍼볼라를 탐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모델이 더 좋을까 이게 되게 고민이 음.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음. 당연히 원 스테이지를 이용하면 빠르다는 게 있을 거고 뭐 페스탈 네. RCNN을 이용하면 정확하다는 건 있을 텐데 이 하이퍼볼라라는 것 자체가 너무 네. 어려운 특징은 아니니 충분히 빠른 음. 속도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음. 정확도를 내는 욜로를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쓴 건데 네. 근데 그마저도 페스탈 RCNN을 사용하면 더 정확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네.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어떤 네. 방법이 조금 더 괜찮을 것인가. 이게 좀 네. 왜냐면 연구들을 보면은 욜로를 쓰는 논문들도 많고 페스탈 RCNN 쓰는 논문들도 있는데 뭐가 좋다, 뭐 어떤 게 이렇다라는 의견을 가진 그런 건 없어서 네. 현재의 사회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좋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RCN이 더 먼저 나온 거예요. 페스터든 뭐든 더 옛날 거예요. 욜로가 더 뉴고 그리고 투스텝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고 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불특정한 모양일 경우에 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욜로는 무조건 상자로 접근하잖아요. 딱 상자로. 그거는 그 상자 안에 모든 대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RCNN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패션 쪽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옷 같은 거는 너무 모양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거는 대상이 굉장히 모양이 일정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불특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RCNN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하는 거니까 얘는 세그멘테이션 해봤자 모양이 항상 우리는 뻔하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고려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RCNN 방식은. 네, 감사합니다.